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이순신 연구소장이고요. 지금은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 이순신 리더십 연구소를 열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대구 카톨릭 대학교에 2022년에 석박사 과정으로 이순신 학과가 생겼습니다. 거기 학생들도 오셨죠? 손 들어보세요. 네. 박사가 이미 배출이 됐어요.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도 이렇게 좀 언급을 할 텐데, 그동안 그 이순신 장군님 전사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순신 장군이 선양되었는지, 시대별로 어떤 정신이 강조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서치를 할 것이고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충무공 이순신 정신 그러면 이게 무게감이 상당해요. 저는 이 주제를 받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문득 충무공 이순신 정신 그러면 충무공 5대 정신, 이런 개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 충무공 5대 정신을 이렇게 이제 만드신 분이 그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별로 우리 국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해군에서 충무공 5대 정신이라는 것을 또 이제 군에 특성화 시켜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제가 그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시절부터 전역해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해군 장병들은 해군 일지라고 수첩이 있는데, 거기 맨 앞 표지에 충무공 5대 정신, 이것을 그 표지에 이렇게 집어여 놓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또 한편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충무공 정신이 어느 시점부터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이은상 선생이 만들어 놓은 5대 정신은 벌써 사라졌고, 해군에서 이제 사용했던, 한참 사용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2022년까지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군에서 가장 많이 이것을 활용을 했고, 지금 이 시점에는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어디에서도 충무공 5대 정신을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이렇게 나름대로 활용하는 그런 곳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왜 한때는 충무공 5대 정신, 저는 사관생도 때도 그렇고요, 위관장교 때도 그렇고, 그때는 그 인원 점검이라는 걸 이렇게 했는데, 다 이렇게 이제 하얀복 입고 모여서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그 중에 그 암기사항 점검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충무공 5대 정신 그러면 네, 대위, 임원빈 하면서 이제 그 5대 정신을 이렇게 제가 암기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장면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과거의 일처럼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의문점이 들었냐면, 왜 이렇게 됐지? 왜 과거에 그렇게 강조되었던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어느 시점부터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조각이나 돼 있고, 요즘 그런 표현을 쓰죠. 박제화 됐다라는 표현, 박제화. 생명력을 잃은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순신 장군님은 전사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에 봉착하거나 또는 어떤 도약을 꿈꿀 때 어김없이 이분이 소환이 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순신 정신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이분이 드러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기도 해요. 이순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분은 시대별로 상황에 따라서 좋게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재해석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은 그 시대의 어떤 구속에서 자유롭지 않다. 시대적인 환경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강조되었던 이순신 정신이 필요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어느 그 시절이 지나면 또 이제 다른 방식의 어떤 이순신 장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역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현대에 와서 바로 이 시점부터
우리 미래, 우리 국민들이 지향해야 할, 기억해야 할 이순신 정신은 도대체 뭘까?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론은 뭐냐면 다시 제가 충무공 5대 정신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선시대에는 충신의 대명사로서의 이순신이었습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에는 그야말로 영웅으로서 또 한편 민족 정신의 상징으로서의 이순신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한 차원 더 높아져가지고 민족 지도 이념으로 이순신 정신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러면 우리가 다 기억하는 역사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산 이은상 선생의 충무공 5대 정신, 우리 해군사관학교의 조성도 교수님이 만들었던 해군에서 활용했던 충무공 5대 정신은 어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산물이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현재부터 미래에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순신 정신은 없을까? 이게 제가 이번에 주제를 받고 고민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더 이순신의 초점을 맞추면 시대적인 상황이나 뭐에 관계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무공 정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 부분은 리더 이순신의 관점에서 본 신충무공 5대 정신,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서론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앞에 있는 저 발표자가 뭘 하려고 하는지 되게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제 쭉 시대별로 봤습니다. 선양 조선시대, 아주 선조시대에 아주 선양이 굉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는 선조임금과 정조임금,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선양하신 분이고요. 조선시대는 왕조 사회니까 기본적으로 충절의 상징, 충신의 본보기, 임금님의 관점에서 선양되는, 강조되는 그런 정신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구한말 일제강점기, 여기는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이순신 같은 영웅이 필요하죠. 나라를 되찾을, 민족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민족 정신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선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가장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민족의 지도 이념으로까지 이렇게 픽스를 시켜가지고 활용하신 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고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충무공 5대 정신은 이 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여 년 동안이 제가 볼 때는 연구를 쭉 해봤더니 이순신 장군 선양의 정책이다. 아무도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을 선양하는, 해군만 했어요. 사실은 그때 해군만 했고, 해군은 하나의 끈이 더 있기 때문에 이제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국민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순신 선양 사업이 거의 없었던 때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다. 그래서 제가 이순신 선양의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2000년대 초부터 이제 민간 중심의 이순신 선양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중매체, 소설, 김은혜, 칼의 노래, 김탁환의 불멸의 이순신, KBS 역사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김한민 감독의 영화 명량, 한사, 노량, 이게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한 것들이고요. 그 이전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 이전까지는 임금 중심의 선양이거나 또는 대통령 중심의 최고 통치자 중심의 선양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대부터는 뭔가 이게 지금 그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온 거 아니야? 이런 게 지금 딱 보이잖아요.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가 생긴 게 1999년이에요. 딱 그 시점입니다.
정체기를 지나서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전남대 이순신 해양연구소, 동국대 여해연구소, 대학연구소, 사단법인. 이 사단법인이 많이 눈에 띄어요. 이순신 리더십 연구에 우리 방성석 상임 비서님 여기 지금 참석하셨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순신 포럼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산, 서울, 여수 여해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역별로 나름대로 이순신 학교 등등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지자체 교육기관도 2018년 창원시 진해구에 생겼고요.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대학교에도 이순신 장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석박사 과정의 이순신 학과가 2022년에 생겼습니다. 인터넷 공간에도 또 이순신을 배우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그 카페 활동이 있는데 우리 이순신 연구소장 재장명 소장이 이순신을 배우는 사람들 카페직이에요. 여기 거기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순신을 배우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엄청 많아 여기 지금.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순신 선양과는 굉장히 이제 달라진 2000년대부터 지금 25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사점이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제시되었던 충무공 정신은 왜 우리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는가? 해군에서는 왜 일지에 빠지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은 시대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조선시대에 강조되었던 충신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사점 2.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이순신 정신은 없을까? 이걸 잘 찾아내면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기려야 할 충무공 이순신 정신의 현대적 함의가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건 뭐 이미 제가 쭉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쭉쭉쭉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조 시기 이렇게 이제 임금 선조께서 욕을 많이 얻어먹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고 나서 죄문을 몇 번을 내려요. 아주 명문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이제 전사직후 내린 제문 사랑 없다 그대여 공로는 사직에 있고 빛나는 충성 절개는 죽어도 영화롭다. 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잡은 공로가 그대 같으니 없고 몸을 내어 버려 임금께 보답한 충성이 그대 같은 이는 없도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왕조 사회인 조선시대에 강조되었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뭐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몸을 던져 나라를 살린 신망국활의 애국정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망국활 나라를 던져 몸을 던져 나라를 살렸다. 이것은 임금 숙종의 표현이에요. 정조시대 여러분 정조임금은 우리 대한민국 수립 이후 박정희 대통령님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조선의 이 제2부흥을 주도했던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이제 대왕이신데 이분이 또 이순신 장군을 선조 임금 다음으로 이렇게 추존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의정으로 추종되고 1604년에 좌의정까지 추종됐는데 아직 최고의 직책인 영의정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정조대왕 시대 1793년에 영의정으로 추종하고요. 묘소 가보면 정조 임금님이 친히 내리신 어제 신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1794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 충무공 전서 이것을 또 자기 사비를 또 보태가지고 출간해준 그 임금님이 바로 정조 임금님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쭉 보시면 그래서 정조 시기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위한 충성의 정신, 싸우면 이기는 필승의 정신, 나라를 위한 애국정신 이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 싸우면 이기는 필승의 정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군의 표가 제가 군에 있을 때 싸우면 이기는 해군이 되자 격려의 구호도 필승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구한말 일제강점기 이순신 선양과 정신. 여기 뭐 이제 우리 선각자들이 구한말 일제강점기가 되면 역사학자들이 주로 이제 이순신 전기물을 이렇게 편찬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순신전입니다. 이 결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을 조차 어려운 난국을 평탄케 하며 어려운 관문을 통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20세기의 태평양을 장엄케 하고 둘째 이순신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순신 같은 영웅이 출현하기를 기다린 거고, 이런 분이 나와야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지 않을까? 이런 염원이 아마 깃들여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지금 1932년 우리 아산과 관련된 현충사 중건,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이순신 종가에서 비투로 위토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자 동아일보에서 1931년 1월 13일 2000년 빚에 경매당하는 이충목의 묘소 위토라는 제목의 기사가 딱 나가고요. 하루 뒤인 이게 지금 31년 5월 14일 정인보 선생의 사설에 민족적 수치, 이게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막 민족 정신을 고취하게 되니까 빚이 한 2,000원 정도 됐는데 전국 민족적인 이제 성금 모금을 통해서 약 한 16,000원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빚을 다 갖고도 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충사 가면 올라가는 왼쪽에 구현충사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일제강점 시기에 1932년에 중건한 그런 흔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순신 유적은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의 표상이었다. 민족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박정희 대통령 시대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산 그 현충사 성역화는 1966년부터 대통령 지시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 연역지를 이렇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와 같은 민족의 진로와 방향을 세우는 것에 깊은 걱정을 하신 나머지 우리 역사상 가장 거룩하신 성웅 이충무공의 우국충정과 청렴강직한 절개를 민족의 정신적 의표로 삼아 민족 중흥의 대도로 밝히고자 여기 아산 현충사를 성역으로 지정하시고 이곳을 민족의 정신적 도장으로 하여 온 국민이 공의 위운을 길이 새겨 그 충절을 본받아 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게 이제 머릿말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충사 성역화에 의의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공은 이순신이란 자연인의 위치에서보다 민족 지도 이념이라는 상징체임에 더 큰 의의를 가진 분이요. 또 공의 유월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성역화하는 까닭도 실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이순신 정신을 민족 지도 이념으로 삼고 이것을 이제 어찌 보면 절대화, 교조화 시켰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떤 분이 만들어낸, 특정인이 만들어낸 누구의 지시지만 이순신 정신을 온 국민의 어떤 정신교육의 컨텐츠로 이렇게 삼아서 거의 뭐 이렇게 자율적인 측면이 아니라 거의 뭐 위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런 시대가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제약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이 이순신 정신을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은상의 충무공 정신 이렇게 나오죠. 이은상의 충무공 5대 정신. 1. 재임으로 사는 정신. 2. 정의를 목표 삼는 정신. 3. 국토를 사랑하는 정신. 4. 국민과 같이 가는 정신. 5. 세기를 뚫고 가는 정신. 기억 나시나요? 나시나요? 되게 안 날 거예요. 아,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는 아시지만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 해군에서 쓴 충무공 정신은 우리 사관학교 해군 1세대 연구자이신 제 조성도 교수님이 만든 건데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해군에서 계속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해군에서 그동안 쓴 게 1.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2. 정의를 실천하는 정신. 3. 책임을 완수하는 정신. 4. 창의로 개척하는 정신. 5. 희생을 감내하는 정신. 이렇게 이제 5가지가 2022년까지 이제 해군 수첩에
끼워 넣어가지고 아마 이게 활용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언뜻 봐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충무공 5대 정신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만약 만드시면 어떻게 만들까? 근데 이것도 이렇게 제가 전공이 철학인데, 철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철학은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하는 학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무슨 기준으로 이분들이 이걸 5가지를 만들어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이러고 보면 의견이 다 있으실 거라고. 그 중에 뭐 나라사랑, 정의감, 창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제가 뒤에서 다시 만든 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순신 정신의 현 주소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이미 과거 속의 사건으로 벌써 흘러간 이런 상황이 아닐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시대적인 제약,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이순신 정신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리더 이순신에 주목을 하면 지금이나 미래에도 우리가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좀 생명력이 있는 박제화된 이순신 정신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리더가 모델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정신을 제가 이제 출주를 했는데,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5가지를 이순신 정신을 끄집어내지 이제 이런 고민을 했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언어를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전부들 리더십 박사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 속에 리더십의 정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만 잘하면 뭐해? 사람이 되지. 실력만 있으면 뭐해? 이기적인데. 능력만 있으면 뭐해? 인성을 갖춰야지. 다 쓰는 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천 선생님, 그렇죠? 이거잖아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실력이고요. 하나는 뭐예요? 인품이에요. 한국인들은 리더에게 뭘 요구합니까? 실력과 인품을 조화롭게 겸비할 걸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얻었어요. 이순신 장군, 우리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력과 인품을 조화롭게 겸비한 한국적 리더의 표상이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성리학을 공부했는데, 전통적으로 그 유학에서 사람을 분류할 때 마음의 기질의 청탁 수박에 따라서 총명한지 우둔한지, 인성이 좋은지 나쁜지, 이 2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해내요. 우리의 마음의 기질이 있는데, 기질 그러잖아요. 기는 총명하냐 우둔하냐를 판별하는 거예요. 질은 뭐죠? 인성이 좋은지 나쁜지, 요거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질. 이것도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설명할 분야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실력은 마음의 기에 속해 있고요. 인품은, 도덕성은 마음의 질의 존재론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일단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게 지금. 사람의 마음의 기질이 있는데, 기는 전문성, 실력, 질은 도덕성, 인품, 이런 식으로 이제 쌍을 이루면서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 속에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이게 유학의 영향을 다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실력에 해당하는 요소에서 2가지 정신을 이제 이순신 장군의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 가지 그 업적을 쫙 정리를 해서 쫙 봤더니, 실력 요소에서 2가지 정신을 추출하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제대로 좀 반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력 분야에 1번 탁월한 지략으로 이겨놓고 싸운 선순구전의 정신 1번, 2번은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한 창의 혁신의 정신,
이 두 가지를 끄집어냈고요. 인품 요소에서 두 가지를 끄집어내서 3번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에 죽고 사는 의리재앙의 정신 3번 4번 자신의 이익을 넘어 나라와 백성을 진정 사랑한 애국 애민의 정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는 혼자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리더가 아무리 좋은 이런 실력과 인품을 겸비하면 뭐합니까? 그게 구성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이 돼가지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어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정신이 마지막 5번째입니다. 대화와 설득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만든 수평 소통의 정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5가지 정신을 추출을 했습니다. 리더 이순신, 전문성과 인품을 조화롭게 겸비한 한국적 리더의 표상이다. 자, 다음은 이제 뭐 이거 전부 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죠. 탁월한 지략으로 이겨놓고 싸운 선순구전의 정신. 제가 28년 전쯤에 처음으로 논문 쓰면서 이 얘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다. 한산해전 봐. 우리는 50척이고 일본은 70척이고 명량해전을 봐. 우리는 10척이고 일본은 300여 척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연구를 쫙 해봤더니 아니에요. 명량해전만 13고 나머지 해전은 우리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연구하게 된 계기의 자료입니다. 이게 임진년 1차 출전 자료예요. 1593년 4월 13일 날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하잖아요. 한 20여일 준비해가지고 5월 4일 날 출전을 하는데 그때 3번의 해전이 벌어지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옥포해전 91대 30, 하포해전 91대 5, 적진포해전 91대 13. 물론 뭐 판옥선도 있고 뭐 작은 배도 있고 한데 제가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우리가 작지 않았어. 훨씬 많았어.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운트를 한 거죠. 두 번째 2차 출전. 임진년 6월 달에 나갔는데 이때 4번의 해전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사천해전 26대 15, 당포해전 26대 21, 당항포해전 51대 28, 율포해전 51대 7.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의문이 드시잖아요. 아니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기는 게 훨씬 훌륭한 장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정말 훌륭한 장소는 싸우기 직전까지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리더가 정말 훌륭한 장소인데 이순신 장군님이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해 보시면 이제 찾아보세요. 이런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명량해전만 13. 나머지 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가 훨씬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 쭉쭉 넘어갈게요. 한산해전. 이 한산해전은 우리가 맨날 열세하는 해전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한산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벌인 대표적인 해전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한산해전을 하기에 앞서서 이길까 질까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 배에 타고 있는 일본 병사까지 어떻게 다 없앨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작전 계획을 세워서 치른 해전이 한산해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하고 많이 다르죠? 예, 명량해전도요. 와, 13척을 가지고 어떻게 이겼대? 130여 척을? 다 방법이 있는 거죠. 이분이 그냥 무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 치밀하게 계산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명량의 좁은 물목을 이용하고 우리 판옥선 한 척의 강력한 질적 전투력 우위를 활용하면 이길 수도 있다라는 계산하에 치른 해전이 명량해전입니다. 이것도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한 창의 혁신의 정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거예요. 거북선이 뭐겠습니까? 그 이전까지 없었잖아요. 뭐 태종 때 있었다고요? 그거는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거북선은 기본적으로 충돌용 돌격선이 아니에요.
김만민 감독이 맨 뭐 한산해전, 뭐 노량해전 이따 영화에서도 하겠지만 충돌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재래식 그 수군이 아니에요. 거북선이 돌격하는 것은 가까이 가가지고 포를 쏴가지고 포의 명중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돌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북선은 근접 포격용 돌격선이지 근접 충돌용 돌격선이 아니다. 충돌했다고 하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 우리는 충돌하면 안 돼요. 충돌하면 붙어가지고 칼싸움 벌여야 되는데 우리 칼싸움 정말 못하거든요. 칼싸움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붙으면 안 돼요. 이런 그 첨단 수군을 여태까지 감독들이 맨날 칼싸움이나 벌이고 딜이 받고 박치기 하고 이런 재래식 수군으로 만들어 놓고 와 훌륭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느낌이 있으시면 좀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 자, 세 번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에 죽고 사는 의리지향의 정신. 이거는 뭐 이분 그 조카 이분이 쓴 행록에 보면 이 정말 청령 결백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쫙 나와요. 쫙 나와. 예.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면요, 불이익이 와요. 모난들이 정을 맞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22년 동안 관직 생활하면서 3번의 파직, 2번의 백의종군을 하는데 이렇게 산 거에 대한 대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순신 장군님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의리지향. 이거는 한번 볼게요. 이순신 사생관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순신 장군님의 어록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삶은 살아있는 동안 도리, 의리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비록 의리를 택하는 대가가 죽음일지라도 당당히 죽음에 맞선다. 통제사 파직되고 의금부에 하옥되었을 때 조정 여론이 좋지 않고 임금의 노염도 크다고 걱정을 하자 이순신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라 죽게 되면 죽는 것이다. 사당사의. 어떤 사람이 뇌물을 쓰면 어떻게 살 수도 있는데요. 이순신 죽으면 죽는 것이지 어찌 구차스럽게 면하러 할 것이냐. 이거죠 이거. 이거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사셨다고 이분이 지금. 네 번째, 자신의 이익을 넘어 진정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 애국 애민의 정신. 이순신 장군의 이 글을 읽다 보면 죽는다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 자, 최초로 출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나가 싸우다 죽는 것뿐이다. 첫 출전을 앞두고 우리 제갈공명 출사표 얘기하는데 이순신 장군님의 출사표도 있습니다. 부원, 경상도, 장. 이 장계가 출사표예요. 원하옵건대 한 번 죽을 것을 기약하고 곧바로 범의 굴을 바도 두르겨 죽을 것을 기약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건 또 언제입니까 이게 죽은 다음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그거고 정유년 회령포 결의 때 한 번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아까울 것이냐. 오직 죽은 뒤에야 은혜가 없는 일을 그만둘 것이다. 이분은 노량해전에서 뭐 어떻게 자살설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엉터리 얘기예요. 이분은 첫 전투부터 끝까지 항상 목숨 내놓고 싸우신 분이에요. 사천해전에서도 돌아가실 뻔했고요. 명량해전에서도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때는 하늘이 지켜주셨더라고. 언제나 죽을 뻔하셨어요. 순국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어요.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신 거예요. 애국정신, 애민정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대화와 설득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만든 수평 소통의 정신. 과거의 이순신 정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신입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우리 들어오면서 이제 리더십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박 대통령 시절이나 왕조 시절에 강조했던 그런 정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조직을, 우리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순신 정신으로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렇게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수의 진해루, 한산도의 운주당은 이순신 소통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에 보면 한산도의 운주당,
이순신은 한산도에 있을 때 운조당을 짓고는 밤낮으로 그곳에서 있으면서 여러 장군들과 함께 군사를 논하였다. 2. 하급 병졸이라 하더라. 군사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하는 자가 있다면 와서 보고하도록 하여 부대 내의 사정을 훤히 파악하였다. 3번 매번 싸우기 전에는 부하 장수들을 모두 불러 전략을 논의하고 정해진 뒤에 싸우기 때문에 패하는 일이 없었다. 이런 자료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난중일기에 거의 절반이 다 이런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리더들이 정말 본받아야 돼요. 이거 안 돼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잖아 지금. 자, 대화하는 거 부하 찾아가서 하고요. 부하 호출해서 하고요. 면담하고요. 5분 더 해도 돼요? 그만해요? 최초의 출전,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의 출전이 부하 장수의 권위를 받고 최초의 출전 날짜가 정해졌어요. 지금 이제 경상도로 이렇게 구원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순신 장군이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전라 좌수영 휘하의 함선 세력은 너무 작아. 일본은 우리보다 10배가 많아.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출동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항상 전라, 우수사, 우수영, 이역기 함대가 오면 같이 합쳐가지고 통합돼가지고 이제 좀 더 몸을 키워가지고 이제 출동하려고 그랬는데 안 와요. 전라, 좌수사, 이역기 함대가. 결국은 안 왔어. 그러니까 막 시간은 지나는데 녹도만은 정은이 와가지고 면담을 신청합니다. 지금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 이렇게 하루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면 어떡합니까? 이 얘기를 듣고요. 그 자리 현장에서 부하 건의를 듣고 그 자리에서 내일 아침 출동이야.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또 정운 집안에서는요. 이순신 장군은 출동 안 하려고 했는데 정운 장군이 가자고 해가지고 갔다. 이렇게 또 그쪽은 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 정리하겠습니다. 매진말입니다. 이순신 전사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순신 정신은 왕조시대였던 조선시대에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충의의 정신이었고 구한말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정신의 상징, 국난 극복의 정신이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는 민족 지도 이념으로서 활용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다양성 다원화라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여 국가에 의해 교조화되거나 강요된 이순신 정신이 아니라 누구라도 저처럼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순신 정신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쓰면서 발견을 했어요. 너무 나름대로 저도 가슴이 뭉클뭉클했는데 어쨌든 2025년 충무공 탄신 8주갑을 맞이하여 새롭게 제가 실험적으로 제기해본 이순신의 선승구전의 정신, 창의 혁신의 정신, 의리지향의 정신, 애국애민의 정신, 수평소통의 정신 등 신충무공 5대 정신을 통해서 시대에 국한된 충신 이순신, 영웅 이순신, 민족 지도 이념으로서의 이순신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본받을 수 있는 리더 이순신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강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